네, 9월 24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의 황유현 PB팀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뭐 3일 전, 4일 전에 봤죠? 네. 연휴 때 나와서 라이브 방송했는데 일단 그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헝다그룹 사태는 그렇게 그냥 찻잔 속의 태풍 뭐 이 정도로 끝나는 그쵸.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수만 놓고 보면 그렇기는 한데 뭐 어제 오늘 주식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극도로 있는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테일리스크잖아요. 어제 나왔던 거는 뭐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투입해서 살려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또 오늘 또 나왔던 내용들은 당장은 뭐 해결할 수 있지만 또 연말에 나와서 이자 지급해야 될 달러 부채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렇죠. 18,000억 네, 되더라고요. 그냥 그거만 뭐 헝다 관련해서 안 좋은 소식만 나오면 언제든지 투자 심리는 뭐 이제 흔들리면서 매도할 수 있는, 사실 이럴 때 매수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헝다를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 괜찮은 주식들은 이때 사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뭐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지금 뭐 200일선 위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죠. 네,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장기평선을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한데, 이미 뭐 120선은 이미 깨져 있는 상태고, 제가 중장기 추세선으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게 200일선인데 개별 종목도 200일선을 보고 종합주가 지수도 200일선을 보는데, 지금 200일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버텨주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장기평선하고 헤딩을 했죠. 그런데 과연 이제 여기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는 조금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럴 것 같고, 헝다그룹 이슈는 이 이슈로 인해서는 아마 계속 연말로 갈수록 뉴스가 나오면 그 강도는 약해지겠죠. 당연히 식상해지니까 재료 자체가. 근데 조금 시장을 언제든지 뒤흔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은 언제든지 또 가지고 가야 되는, 말을 저도 이렇게 하지만 생각보다 잔고에 현금은 별로 없는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기회가 왔을 때마다 사야 된다. 근데 네. 이런 기회가 자꾸 오면서 그렇죠. 좋은 주식이 자꾸 보이거든. 그렇죠. 네. 싸게 보이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다음에 더 밀린단 말이에요. 더 밀릴 수도 이게 있죠. 이제 괴로운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면서 제가 무슨 노래 들으면서 왔냐면 보릿고개 노래 들으면서 왔어요. 보릿고개? 갑자기 너무 보릿고개가 지는 빠지는데? 거야. 네, 갑자기 지금 너무 보릿고개. 또는 북한 관련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단어를 아실 수 있는데, 고난의 행군 시기. 고난의 행군 시기. 네, 고난의 행군 시기입니다. 네. 굉장히 조금 한국 주식시장이 어렵죠. 네, 어렵고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분명히 살아남은 분들한테 기회가 올 건데, 지금 버티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고민이 많이 있죠. 언제가 될지 고민이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시황으로 가면요. 그렇죠. 네. 일단 시장 분위기를 한번 먼저 네. 좀 일단 그 미국은 이거 네. 중국 내부 문제지 우리하고는 네, 상관없어. 그렇죠. 이런 네. 말 했잖아요. 네. 파월 회장이. 네, 하여튼 그렇죠.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것 같다는 안 좋은 이야기처럼 그렇죠. 들리지만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미국 시장은 확 뛰었단 그렇죠. 말이야. 네. 근데 한국은 약해요. 네. 일단 이 상황부터 좀 설명해 줘요.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우리가 좀 네. 불안해하는 건가요? 너무? 이게 만약에 금요일 날 나왔던 내용들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점도표 상향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FOMC 결과가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상승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극히 결과론인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으면 아마 기사들이 이렇게 나왔겠죠. 예상했던 거 대비했을 때 특별한 것 없어서 떨어졌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솔직히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맞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고, 중국 크레딧 이제 헝다 관련 이슈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뭐 조금 지수를 종목별로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슈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뭐 자꾸 그 조금 일각에서 옛날 이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같은 뭐 부동산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때는 이제 영화 빅쇼트 보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쌓는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게임? 그거 있어. 이거 나무 이렇게 네, 조각 나무 빼내는 쌓는 거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걸로 이제 예시 들으면서 이제 MBS 계속 쌓아서 부실 채권 쌓고 MBS 쓰레기 MBS들을 모았더니 그게 트리플 A MBS가 되고 막 그랬던 건데 근데 사실 그것들이 다 붕괴되고 나니까 그거 다 허공에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 부동산 이슈는 그래도 땅은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파가 오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서프라임 때처럼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슈가 있어서 행여나 혹시라도 현금이 있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대부분 다 살 만큼 다 지금도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많이 사셨을 거고. 근데 다음날 또 비중도 많이 떨어진단 네, 말이에요. 그렇죠. 많이 비중도 있으시고 그렇긴 한데 지금 일단은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잔고 대비 기준으로 종목 손절 잘라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총 잔고가 올라가면 일정으로 좀 정리하고 좀 떨어진 거 있으면 좀 더 그런 자금 가지고 또 사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분할 매수하면 그래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들은 줍니다. 어제 LG화학 같은 것도 뭐 저는 이제 관심 종목이 지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또 워낙에 많이 빠져있는 상태 또 이제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막 이렇게 사기보다는 그냥 단기 관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여전히 해볼 만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대북 이슈 나오고 관련 종목도 올랐고 그다음에 뭐 오징어 게임 그 넷플릭스 관련 주식들도 올랐고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 주식들도 또 결국 시장이 별로니까 확실하게 믿을 만한 거는 미들맨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들도 오르고 그냥 그런 상태.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되고 시장이 모멘텀이 있는 건 사주겠다예요. 네, 모멘텀이 있는 건 대신에 모멘텀이 없는 거는 질질 흐를 수밖에 없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니면 아예 가는 주식들, 한국 BNC라던가 뭐 LNF라던가 에코프로 시리즈라던가 뭐 이런 주식들 보면 가는 놈이 더 무섭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은 사실 개인 투자에 신규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그런 주식들이 좀 꺾여져서 내려와야 다른 주식도 올라갈 텐데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계속 종목별 장세 또는 뉴스에 의해서 또 트레이딩하는 장세, 모멘텀 장세가 나타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시장이죠. 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우리 뭐 방송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황 팀장도 참 힘든 시장이라고. 근데 어저께 그 네. 슈퍼개미 네. 그 남석환 대표님 촬영을 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 단타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도 어렵죠. 정말 힘든 시장이라고. 네, 어려워요. 네, 어렵고 희한한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관심 종목으로 몇 개 찍어 놓잖아요. 내가 이 종목 떨어지면 사야지나 아니면 이 종목 왠지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꼭 그 중에서 두세 개 올라. 5개 찍어 놓으면 한 두세 개는 올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안 산 한두 개예요. 내가 산 거는 그 안 오르는 한두 개라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뭔가 잡힐 듯 한데 안 오르는 그런 시장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고 내가 팔면 오를 것 같고 그런 자신감이 이럴수록 많이 그렇죠. 자꾸 네. 사라지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항상 얘기했던 배팅력이 배팅력이 굉장히 약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배팅력이 약해지면 어쩔 수 없이 배팅 사이즈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다시 멘탈을 잡아나는 구간밖에 없죠. 지금은 트레이딩에서는 그런 거고요. 조금 이제 한국 코스피 좀 보면 이거 차트를 좀 보시면요. 네. 지금 리포트인데요.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이 안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일단 요거부터 보시면 9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은 그래도 1조 3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예. 외국인들 샀어요. 보면 9월 초에 좀 사는 척, 그 다음에 9월 둘째 주에 팔고, 그 다음에 지난주부터 좀 사고 이번 주까지 계속 일단은 숫자상으로 사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게 사는 정도는 아니죠. 그동안 팔아왔던 거에 비하면 큰 의미 있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은 또 언제든지 또 팔고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기도 하고 확실히 근데 3,100 이하 근처 오면 좀 사는 느낌이 좀 있고요. 확실히 여기 보시면 월 초에 3,200 정도 이렇게 사면서 올려놨더니 또 이제 또 팔면서 내려가는 그런 그림도 좀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일단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오늘은 12조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인데 올 초에 볼까요? 올 삼성전자 엄청 올라갔을 때 보면 거래 대금이 1월이죠, 1월달. 44조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44조까지 간 적도 있었고, 이제 계속 20조 대 유지하다가 이제 거래가 점점 마르죠.
말라서 이렇게 됐죠. 지금은 12조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예전에 2000 탄핵 국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일 때 막 7조, 5조 막 그럴까지도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정말 모멘텀도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뭐 그렇죠. 어떤 뉴스가 나와도 안 되는 시장. 예. 근데 그거보단 낫기는 한데 일단 지금은 좀 약간 모멘텀이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소멸 구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21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멈춰 있는 상태고 내년도 컨센서스도 계속 오르다가 멈춰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제 하반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 예상되는 올해 실적보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이제 증권 방송 봤더니 계속 뭐 올해 실적이 계속 늘어날 걸로 전망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전망치가 계속 기존에 전망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전망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멈춰 있죠. 그리고 반도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 2018년, 19년 그때랑 딱 느낌이 비슷한 거죠. 쉽게 또 이거 그렇죠. 또 말씀드리는데 이 삼성전자의 주가는 2018년도에 최고를 찍었고 실적은 2018년도에 최고를 찍었죠. 네. 이때 보시면 이때랑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는 참 어려운 주식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이때 보시면 2016년, 17년도에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실적은 2018년도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2018년도에 이거 보시면 삼성전자 사시는 건 좋은데 이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면 연간으로 보는 건데요. 17년, 16년도에 30조 정도 벌었고 영업이익, 17년도에 53조 벌었죠. 18년도에 59조 가깝게 벌었죠. 예. 그리고 나서 주가는 18년도부터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영업이익 최고치를 찍을 때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은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올해 분명히 이제 영업이익 최고치를 찍지만 주가는 떨어지는 국면이고 여기 보면 트렌드포스라고 하는 이제 시장 조사 업체인데요. 또 기사가 최근에도 난 게 있어요. 예, 좋은 말은 아닙니다. 결국은 PC 디램 가격이 QOQ로 하락할 걸로, 예,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서버 디램 가격도 올해 처음으로 QOQ로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 이거 그냥 홈페이지를 그냥 번역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혹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도 반도체 가격이 최소한 오를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전망치들이 계속 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뒤바뀌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이제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가격이 오를 리가 없으니까 아무리 이번에 폴더블 폰이 잘 팔린다고 한들 결국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움직이는 주식인데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꺾인다는 거죠. 많이 벌기는 버는 건 절대치는 높기는 한데 이제 상승률이 떨어진다고 보니까 분명히 78조는 벌긴 버는 거잖아요. 적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컨센서스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는 삼성전자 주가에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흐름인 거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반도체 영업이익 추정치가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 추정치가 뭔가 한 60조 원 이상 영업이익 추정치가 60조 원 이상으로 쫙 나와줘야 지금 22년도가 60조고 23년이 66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3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네. 남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상당히 좋을 거라고 뭐 네, 얘기가 그렇죠. 지금.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올해 움직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보면요, 이거를 저는 지금 이 수치에 대해서 지금은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한번 당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지만 보면 2019년도에 이미 나왔던 실적이 28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8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 2018년 초에 삼성전자 2019년, 2020년도 예상 영업이익 추정치들을 보면 다 59조, 60조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최소한 그 정도 실적을 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박살이 난 거죠. 절반 가까이. 네, 절반 가깝게 박살이 난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고생했던 건데 지금도 이 추정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지면 이 추정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지금 영업이 추천식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수치에 대해서 아직은 믿을 수 없다라는 심리가 시장에서는 먼저 반영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벌지 안 벌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당분간은 헤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급도 없는. 최근에 근데 다행인 거는 뭐 외국인들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긴 좀 사죠. 사주고 예, 있죠. 사기는 사죠. 예, 사기는 사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뭔가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는데도 주가가 방어는 하지만 오르지는 않는 구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싸게 사서 나중에 올라갈 수 있는 자금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조금 안 좋게 악의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동안 위에서 떼어놨던 공매도들 환매수한 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샀는데도 안 오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일단 삼성전자는 여전히 저는 중립으로 보는 게 맞다. 오르든 내리든지 간에 중립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지수는 그죠? 계속 네, 횡보할 어쩔 수 수밖에 없어요. 없다. 네, 네. 이렇게 지수는 3,000, 그러니까 3,000에 3,100 사이, 3,100에 3,200 사이, 3,200 이상 그 세 군데 놓고 보고 지금 3,100에 3,200이니까 여기선 정말로 사고 팔고 치고받고 하는 구간이에요. 예. 단타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아니시는 분들은 그냥 관망하는 구간인 거고요. 오히려 3,200 넘어가면 좀 팔아야 되는 시기고 당분간은 그 다음에 3,100 이하에서는 조금 더 사보는 어제처럼 3,100 언저리 오면 또 사보는 그런 구간인데 아마 당분간 지금 모멘텀이 없거든요. 이제 그리고 그렇죠. 나서 실제로 이제 9월 이제 말에 들어왔고 이제 10월 달 들어가면 이제 3분기 일단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명히 3분기 끝나고 4분기 실적이라던가 내년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들이 또 바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뭔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고난의 행군 보릿고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저도 보릿고개 세대는 아니지만 정말 먹을 거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외부 변수가 바뀌어서 풍년이 들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기우제 투자법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실 좀 그런 구간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면 뭐 보릿고개 가사 보면 초급 먹비 먹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모멘텀 단타를 해야 돼.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계좌를 늘리려면 적극적으로 늘리려면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현금에서 주식으로 돈이 옮겨간다는 거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대외 변수가 왔을 때 그 리스크에 대한 오르면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고 떨어지면 그거 리스크를 짊어진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그게 싫으면 현금 가지고 계시는 거고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근데 만약에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수익을 내는 분이라고 하면 주식 실력은 한 단계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건 제가 그렇죠. 확신합니다. 이렇게 힘든 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시장 상승할 때는 다 법니다. 그렇죠. 네, 시장 다 벌고요. 작년 번 분들은 네, 그렇죠.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처럼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없는 시장이 있을까 싶어요. 네. 다 힘들다. 네, 다 힘들고요. 뭐 제가 전문가의 타이틀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로직 가지고 계속 접근하고 똑같이 대응하지만 그 로직이 잘 안 먹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수학의 정석처럼 1 더하기 1은 2가 안 나오거든요. 그 대응이고 대신에 리스크 관리 잘하고 1년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서 많이 먹고 잃을 때 조금 잃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구간이니까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LNF 보면 지금 이런 주식을 이걸 어떻게 사라고 했는데 오늘 20% 정도 오른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저도 이게 엄청나게 쥐어짜기 전초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가도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마 제가 갖고 있었다면 아마 오늘은 팔았을 겁니다. 갭상승도 나왔고 대량 거래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연 어제 종가에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 몇이나 있었을까? 뭐 있겠죠. 당연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존의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나 사실 계속 쭉 끌고 가는 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심정을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정말로 이제 뭐 이런 자리 뭐 사실 신고가니까 종가 기준으로 또 신고가니까 또 종가 베팅 하면 할 수는 있긴 한데 쉽지 않은 자리인데 이렇게까지 오를지는 또 몰랐던 거죠. 그렇지. 근데 지금 가는 놈이 계속 가고 그다음에 한국 BNC 이런 주식들 있죠. 이런 주식도 그냥 뭐 얄짤 없이 계속 가죠. 뭐 경고 딱지 붙었는데도 뭐 계속 가죠.
엄청나네. 계속 붙는 거죠. 예. 뭐 이런 주식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싸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계속 또 싸게 해지는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LG화학 흐름 보면 어제 좀 급등이 나왔잖아요. 어제 네, 어제 좀 급등이 꽤 나왔는데, 올랐죠. 네. 근데 뭐 여기서부터 계속 뭐 하셨던 분들이 어제 그 반등으로 인해서, 이거는 뭐 후행적으로 해석하자면 쌍바닥에 이은 그냥 단기 반등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제 또 뉴스도 동반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를 되돌릴 만한, 그냥 그동안 이격 많이 벌어져 있던 거 붙이려 가는 구간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등들은 많이 떨어진 거 위주로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주식이 잘못해서 내가 팔았는데 급등하는 주식이 될 수도 있었죠. 분명히. 왜냐면 이런 구간인 거죠. 이런 구간. 그치.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미 손절 타이밍도 지나고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기도 애매한 타이밍인데,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리스크를 가지고 추가 매수했다면, 글쎄요, 뭐 오늘 매도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먹을 수 있었던 거고, 그냥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게 오른 걸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장인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이 정도로, 어제 오를 때도 이게 여기서 더 간다고?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뭐 다른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DA도 올랐느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종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멋모르고 그냥 가는 주식 모르겠다 하고 눈 감고 사는, 그냥 뭐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이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어떻게 사? 그렇지. 네, 이렇게 돼서 못 사는데, 그냥 눈 감고 그냥 야 오르는 주기 더 가, 그냥 하고 그냥 밸류고 뭐고 그냥 더 사면, 더 산 주식들은 뭐 LNF 같은 거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죠. 근데 사실 뭐 과열로 가는 구간이니까 지금 딱 주시장은 아사리판입니다. 아사리판. 네, 아사리 불교 용어라고 하던데, 정신 없다. 네, 아사리판인데 오늘 뭐 종목들 뭐 들쭉날쭉한 많았기 때문에 그냥 오늘도 하루 종일 입에 안 좋은 말을 담고 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네. 하여튼 지금 시장은 너무나 힘든 장.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정말 버티든가 아니면은 관망하든가. 네. 예, 그렇게 해야지 섣부르게 저렇게 오르는 거 보고 나도 저 요행수를 좀 바라야 되겠다라고 들어갔다가는 큰 코 다치는 네.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사서 거봐 가는 놈이, 난 역시 이 장에도 뭐 사서 이제 맞출 수는 있어요. 오를 수익 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과연 사는 타이밍이 내 매매 로직이라던가 내 투자, 예를 들어서 뭐 신고가 따라서 하는 것도, 어제 LNF 같은 거 샀어도 그게 내 투자 노하우나 내 투자 원리 원칙에 맞춰서 산 거라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샀다라고 하면, 그냥 샀으면 정말 소위 말해서 해뻑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결국 잃는 날이 또 와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자기만의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매매 투자 로직을 만드는, 그렇지. 자기 투자 노하우를 만드는 시기라고 보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맞아서 돈을 네. 버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했는데 벌었다. 네. 그럼 이게 더 맞나?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다 보면은 이제 또 큰 코 다칠 그렇죠. 수 네,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맞죠.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럴 때일수록 기본을 지키는 게 아닌가.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아까 잠깐 우리 얘기했지만 남북 경협주 네. 오늘 잠깐 이제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게 좀 다음 주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죠. 네, 그렇죠. 오늘 보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님께서 또 이제 생각지도 않게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아니 했죠. 오전에는 욕을 한 걸로 네.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또 그게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알 수 일단은 없어 저쪽은. 이제 그래서 아난티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긴 올랐죠. 네, 아난티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일신석재 이런 것도 전통적으로 남북 경협주로 되어 있는 것들 올랐고, 그다음에 빅텍 한번 봐볼까요? 빅텍은 떨어졌네요. 예, 대표적인 방산주잖아요. 예, 빅텍 같은 건 떨어지고. 근데 결국은 오늘 보면 이런 주식들이, 오늘 아난티도 거래량이 2,700만 주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이 터졌으니까, 터졌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모멘텀이 발생을 했잖아요. 2018년도 그때는 뭔가 이제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고 뭔가 진전에 대한 큰 합의였는데, 이번에는 종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조금 대화의 수치가 한 단계 높아지긴 했다라고 봐요. 근데
뭐 여전히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거는.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거 자체 남북 경협 관련 뉴스를 좋은 뉴스라고 해석을 했고 모멘텀이 발생하다 보니까 샀다라고 밖에 해석을 못 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팔아서 되는 쪽에 붙겠다. 단기 스마트머니들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질질질 흐르는 거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에서 노느니 차라리 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또 주말간에 또 갑자기 또 뒤집어지는 뉴스 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남북 경협 관련 워낙 대북 뭐 이슈는 들쑥날쑥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윗꼬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 대북 이슈는 사실 뭐 코멘트 드릴 건 없어요. 그냥 바이앤홀드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올랐을 때 붙기보다는 정말로 항상 우리 생각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한번 좋은 얘기 나오겠지. 네, 좋은 얘기 나오겠지. 그리고 가장 좋을 때 빅텍 같은 거 사고요. 가장 안 좋을 남북 경협주 매매하고 방산주 매매하는 방법은 가장 둘이 화해할 때 남부 이제 방산주 사고 가장 이제 분위기 안 좋을 때 대포 쏘고 막 난리하고 막 이제 저런 막 날카로운 말들 할 때 경협주 사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매매들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이제 중립에서 조금 좋아지는 대로 넘어가는 구간인데 사실 뭐 이거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껴있고 각자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 네. 어제까지도 모습이 좋았어요. 근데 네. 오늘은 조금 힘이 좀 빠진 모습인데. 오늘 에어부산 이런 것들 보면 야, 에어부산은 정말 엄청났죠. 놀랐어요. 엄청났죠. 오늘도 쫙 끌어올렸다가 윗꼬리를 또 세게 엄청나게 달고 그다음에 대한항공도 흐름은 좋고요. 그다음에 하나투어도 흐름은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뭐 안 좋은 흐름이었지만 뭐 시장 분위기 대비했을 때는 아주 좋은 흐름이죠. 뭐 대량 거래도 나왔고 그다음에 제가 이 정고점 근처에서는 대량 거래가 나오려면 아예 뒤에 있는 거래량을 아예 잡아먹는 이렇게 나와야 아예 없거나 아니면 뒤에 앞에 있는 거래량들을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나와야 차라리 손바뀜으로 볼 수 있다. 새로운 수급이 들어온 거다 볼 수 있는데 그런 딱 전형적인 패턴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거는 지금 접근해도 뭐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근데 왜냐면 이제 작년이랑 올해 결혼한 제 후배들 보면 신혼여행 다음 달에 가더라고요. 칸쿤으로. 네. 칸쿤 간대요.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마 당분간은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들을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기대감들도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봐야 될 게 제가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좀 가져온 게 카지노 주식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카지노를 해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시간이 제가 잡기가 없습니다. 주식밖에 할 줄 몰라요. 잡기. 네, 잡기 지금 희한하게 화투도 항상 하면 까먹고 한 번을 못 가고 지금 계속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게 롯데관광개발인데요. 아, 롯데관광. 네, 롯데관광개발인데 이게 그때 어느 분이 질문을 주신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인데 지금 카지노가 일단은 카지노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강원랜드도 있고 강원랜드. 일단 지금 가장 실적 개선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강원랜드입니다. 내국인 전용이고 가장 이제 국내 사람들이 가서 드랍액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가장 좋게 보고 있죠. 근데 패턴은 다 비슷해요. 강원랜드도 보고. 근데 지금 보면 강원랜드는 내국인 전용이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은 중국인 대상으로 이제 아마 했을 거고요. 실제로 롯데관광개발 그 제주도에 지은 거기를 가보면 드림타워 거기 가보면 중국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올해 상반기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약간 좀 중국 사람들을 겨냥하고 지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강해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만 돌아온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거든요. 롯데관광개발. 그러면 조금 굉장히 좀 드랍액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롯데관광개발 드랍액이 6월 달도 별로 좋지 않았고 예상보다 드랍액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베팅하는 거. 베팅 금액? 금액, 베팅 금액. 아, 총 매출이라고 우리 보통 매출 규모로 따지는데 맞습니다. 네. 총 베팅 금액으로 거기 매출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게 많아져야 이제 많이 벌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파라다이스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좀 많이 그렇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중국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와야 확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와야 그렇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올해 홈쇼핑들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드림타워 호텔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복합 카지노거든요. 그러니까 호텔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근데 지금 카지노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라도 많이 와서 이용하게끔 굉장히 할인해서 많이 팔았었다고요. 근데 아마 상반기랑 지금이랑 가격이 좀 많이 좀 올랐던 것 같아요.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가격도 올라가겠죠. 네. 5성급 호텔이니까.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구간에서는 한번 좀 덜 오른 카지노 중에서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좀 이렇게 보시면 화끈화끈하게 뭐 9% 올라갈 때도 있었고 12% 올라갈 때도 있었고 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 보면 끼가 있게 이렇게 팡팡팡 거래량도 터지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보시면 주가가 많이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바닥 대비해서 다른 거 대비하면. 그리고 카지노 업종들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죠. 강원랜드도 지금 이 정도고.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다 이제 느낌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량 거래들 여기 나온 이 거래량들은 살 때는 확 샀지만 떨어질 때는 그냥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애들 여기서 산 수급 주체들은 이 주식을 왜 샀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카지노 업체들은 뭐 당연하겠죠. 뭘 보고 샀겠어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포스트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겠죠. 만약에 또 무슨 또 변수가 등장하면 또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기대감이 잔뜩 품어져 있다는 거예요. 강원랜드도 그렇고 GKL도 GKL 상대적으로 좀 역시 좀 덜하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도 좀 덜한 상태죠. 근데 강원랜드하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은 이미 뭔가 장기 평선을 먼저 뚫고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렇죠. 차트는 괜찮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할 게 같은 카지노 섹터에서 덜 오른 파라다이스나 GK를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오른다라고 하면 먼저 오른 것들이 더 많이 가지 2등, 3, 4등주가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먼저 오른 데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먼저 그렇지. 올랐겠죠. 사람들이 더 좋게 보니까 이걸 올랐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카지노 업체들이 더 올라가면 이 추세를 더 세게 이어가는 것들은 결국은 강원랜드나 롯데관광개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등주 사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살 거면 떨어질 때도 또 다시 떨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롯데관광개발 왕창 떨어지는 또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어차피 떨어지는 폭은 더 비슷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폭도 좀 덜 할 수 있는 거죠. 더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1조 5천억 정도 되죠. 네. 1조 이상만 이제 추천드릴 겁니다. 너무 작은 거는 변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맞아. 네. 어쨌든 지금 카지노 쪽은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 중에서는 보실만 하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하이트진로도 아직 헤매고 있긴 하지만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금요일 밤이니까 좀 많이 집에 가서 많이 먹어볼까 합니다. 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스트레스 풀기 힘드네요, 위해서 힘들어. 네. 살이 좀 쪘습니다 이번 연휴 때 덕분에. 그 포인트 모바일 네. 포인트 모바일 한번 아니 포인트 모바일은 코멘트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이제 전저점을 깨고 지금 계속 네. 흘러내리고 아니, 있잖아요. 전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이제 여기가 전저점. 지금 물을 타도 되는 시점이냐 고점에서 사신 분들 네. 이게 지금 고민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 물 타실 필요 없어요. 네.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보면 제가 어떻게 보면 작은 주식은 말씀한 대로 7만 주 오늘 7만 주밖에 거래가 안 됐습니다. 7만 주 굉장히 작은 거래량. 거의 지금 거래량 말라 있잖아요. 완전 말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 거의 거래량 바닥에 주가 바닥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래량이 7만 주였던 적이 별로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은데 7만 여기 5만 6천 주 때도 있었네요. 그리고 지금 10만 주 이하인 케이스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제 팔 사람은 다 판 거죠. 네, 팔 사람 다 팔았다고 보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조금만 사면 모멘텀만 트리거만 나오면 쉽게 올라올 수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제 정석대로 말씀드린 거는 돌리는 거래량이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지금 2만 1,000원의 산들 또는 2만 3,000원의 산들 별로 나중에 가격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 대신에 추세 도는 거를 확인하고 또는 최소한 바닥을 잡는 거래량을 확인하고 사도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인트 모바일이 해소되는 날 대표님이랑 술 한잔 하시죠. 네. 아 참말로 진짜. 하이트 그 전에 하이트를 사고 네. 마셔야 되는데. 네. 자, 그 외국인들의 네.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이제 네. 지금 모든 게 어려운 게 이제 수급이 문제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장 큰 손인 외국인들이 네. 어떤 종목을 사냐. 근데 아까 봤듯이 삼성전자를 사긴 하지만 아직 우리가 좀 따라가기에는 좀 네, 그쵸.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개별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많이 샀던 게 기아 좀 많이 샀어요. 근데 기아는 좀 오늘 빠진 것 같아요. 네, 빠졌죠. 빠지긴 했는데 기아 거의 뭐 9월달 내내 샀습니다. 아, 그러네. 네, 9월달 내내 샀고요. 삼성전자와는 좀 결이 다른 매수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냥 글쎄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라기보다는 일단은 추세를 깨지 않았고 그냥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도 뭐 억지로 가져다 논리를 가져다 붙이자고 하면 뭐 기아도 그동안 공매도 쳤던 거 환매한 거 아니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 기아는 추세를 깨거나 앞에서 있는 물량들이 빠져나갔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매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포기를 제가 못 하고 있는 거고 여전히 그나마 대형 섹터 내에서 그나마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조금 양매수한 거를 좀 찾아보면 네. KB금융이 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진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그죠. 때문에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최근에 이번 주 본 게 한국전력하고 가스공사거든요. 한국전력 우리가 월요일에도 이야기하면서 전기세 인상 있어야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딱 단발이셔 그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네. 예. 근데 어쨌든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 물가에 대한 압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도 보면 최근에 석탄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겨울철도 다가오고 수요 늘어나고 가스 가격이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물가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거고 그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또 나올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행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KB금융이 최근에 조금 바닥에서 다지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아, 바닥을 저점을 잘 네, 지켰네요. 고점에서 분명히 물량은 좀 나오긴 했는데요. 네. 추세를 깨지는 아직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한 번 정도 쭉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좀 확실하게 따라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형 금융사 싫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JB금융주주였잖아요. 네. 근데 얘는 흐름이 확실히 대량거래 빵 터트리고 핸들링하는 주가의 패턴이 확실히 대형 지주사보다는 낫죠. 네, JB금융주주 낫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코리안리. 코리안리 네, 재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네, 재보험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높고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는데 왜냐면 얘네들이 코리안리가 자사주 맵을 작년에 2번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에 있는 물량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유통되는 주식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올해부터 또 실적도 개선되는 흐름들이 있어서 코리안리도 배당주 컨셉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 가격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고 배당주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 이제 배당주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배당주 생각하는 거는 결국 금융주가 가장 편하죠. 배당률이 높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도 있어서 캐피탈 게인도 좀 주가 차익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오늘 양매수 들어왔던 게 오늘 금융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KB금융, 카카오뱅크,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BNK금융지주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왔고요. 코스닥에서는 특징이 없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종목별로 뭐 이렇게 뭐 섹터를 잡고 들은 게 아니라 개별 이슈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네요. 이게 좀 개별 이슈로 올라왔고 동진세미캠도 진짜 동진세미캠 그 질문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게 더 상승할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전 회복 간신히 됐는데 그렇죠, 됐죠, 네. 여기서 팔아야 되냐 아니면 좀 더 기다리면서 수익을 올려야 되냐. 지금 분명히
제가 바라는 그림이 기아차에서 좀 약간 좀 하는 그림이 요런 그림이나 요런 그림이 한 번만 더 나와주면 진짜 더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닥이니까 변동폭이 더 커서 주가의 변동이 더 크지만 조금 더 이제 이거를 기아에 대입을 해보면 이런 대량 거래가 조금씩만 나와주면 확실하게 좀 믿고 추가 매수를 하던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동지 세미킴만 보면 지금으로서는 저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장기 이평선 지금 물량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물량 소화 저항선 이평선 닿으면서 다 거래량 터트리면서 맞닥뜨린 거잖아요. 이제 물량 소화하는 구간이니까. 그리고 이슈도 같이 붙어 있고. 그래서 동지 세미캠은 제가 뉴스 그렇지 않아도 보면서 계속 했는데 제가 기업 탐방 다녀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계속 내용을 물어봤는데 좀 내용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주식을 조금 오랫동안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손실됐다가 이제 거의 본전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이제 추세 회복했죠. 이런 그림이 나와줘야 대형주들도 좀 올라가면 지수도 올라갈 텐데 이럴 그림이 때 쉽지 않죠. 본전 왔다고 그냥 성급하게 팔지 말고 그죠. 이제부터는 수익을 네. 좀 챙기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참 네. 이게 시장이 이게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들쑥날쑥하고 근데 또 네. 분명히 오르는 주식은 또 팍팍 있죠. 오르고 네, 있죠. 오늘 저 카카오도 참 모습이 좀 좋았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본격적인 시세 반등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카카오도 언제든지 LG화학처럼 한 번 정도의 급등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네. 이격이 많이 벌어졌죠 이게 지금. 이익도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카카오는 정말 이제 지금 장기 이평선에 놓고 싸우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날이 개파락으로 떨어졌다 이평선 깨니까 바로 밸런스가 깨지니까 이제 올라오는 그런 구간인데 조금은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다시 15만 원 가려면 시간 좀 많이 걸리겠죠. 시간은 많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리고 워낙에 투자 심리도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약간 심리가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규제는 계속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이제 그쵸. 잡을 거고 지금 이제 네. 국정감사 시작이 되니까 하면 분명히 카카오 규제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언제든지 꺾이면 지금은 너무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 나온 거 정도인 거고요. 진짜 뉴스 보니까 카카오페이 반응이 많이 이진수 시킨 것도 대표 그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이 됐더라고요. 네. 아니 아는 분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반 카카오페이 상장도 연기됐더라고요. 그래요? 페이 상장 연기돼서 지금 관해서는 당장 월요일 날 뭐 급등할 수 있죠. 급등할 수 있죠. 그냥 수급 이슈로 인해서. 근데 거기는 정말 지금부터는 예측 정말 대응의 구간이라고 보고요. 지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매수 지점은 조금 더 아래에 있기는 해요. 네, 이미 밸런스를 많이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때 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한번 11만 원 터치는 해줘야 좀 안 편하게 산다면 11만 원 이하는 가야 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카카오뱅크도 한번 좀 봐볼래요? 카카오뱅크는 이거는 카카오하고 카카오뱅크는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고 그냥 봐야 다르게 될까요?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고요. 카카오뱅크는 글쎄요. 지금 신규 상장주라서 차트 분석이 좀 그렇죠 지금. 네, 뭐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비싸고요. 네, 밸류는 어쩔 수 없이 비싸고요. 지금 여기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졌으니까요. 네, 보면 쉽게 말하면 상장 초기에 엄청 많이 샀잖아요. 여기서부터 얼마냐? 5만 3천 원부터 대략 이게 얼마예요? 7만 8천 원. 그렇죠. 5만 3천 원, 7만 8천 원 딱 요 공간 이제 종가 기준 시가와 종가 기준으로 하면 2만 5천 원 가격이네요. 2만 5천 원, 2만 반 자르면 한 12,000원 빼면 6만 2천 원, 6만 3천 원, 6만 2천 원, 6만 3천 원 정도네요. 일단 중간 가격이. 그러면 딱 나올 거예요. 예, 그쵸. 이 정도. 6만 3천 원 정도. 예, 여기 좋다. 이거 되게 쉬운 매매법입니다. 사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가 여기는 대량 거래는 조금 무시하고 여기가 상장 초에 엄청나게 많이 실렸잖아요. 그렇죠. 예, 주가 떨어질 때는 거래량이 없죠. 음. 그러면 결국은 메인만 보는 거예요. 메인 수급만. 그러면 여기 이 첫날에 두 개를 하나의 큰 양봉으로 보면요. 중간 가격. 예, 중간 가격.
여기가 평균 얘네 이 매집 주체의 평균 가격이 되겠죠. 여기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강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깨지면 손절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자기네들 어쨌든 이때의 평균 가격을 훼손하니까 손실로 들어가니까 여기를 지키려고 해요. 거기가 깨져버리면 손절 물량이 나오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에서는 반등 정도 나왔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근데 굉장히 쉬운 매매 방법이에요. 쉽게 그러니까 3분의 1 매매 방법도 있고 반절 매매 방법도 있긴 한데 지금 동화약품이 그랬죠. 동화약품이 오늘 개인적으로 단타 성공했던 종목인데요. 많은 분들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이게 어제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급등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대응을 하는 거죠. 이 양봉을 3등분할 수도 있고 4등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가 카카오 저희 할 때 전체 상승을 3등분 하기도 했고 4등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에 콕 찍어서 하기보다는 무조건 분할로 접근하거든요. 분할로 접근하는데 이거를 3등분 하면요. 볼게요. 여기가 얼마로 볼까요? 한 14,800원 정도 하나요? 네, 14,800원. 시가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시가가 14,850원이고 종가가 17,800원입니다. 약 한 3,000원 차이 나잖아요. 그죠? 네, 3,000원 정도 차이 나요. 그럼 1,000원씩 쪼개죠. 1,000원씩. 그러면 이때가 3분의 1 정도 가격이 16,800원 되겠네요. 16,800원. 그럼 16,800원에 한 30% 걸어놓고 절반 가격인 또 한 15,800원 정도에 또 절반 15,800원이 아니라 이 정도 한 16,200원, 300원 이 정도에 또 걸어놓죠. 네, 그럼 되죠. 근데 오늘 3분의 1 정도 가격에 걸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네.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야 되죠? 걸렸다라는 거는 지지가 된다? 체결돼 여기선 지지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저는 3분의 1과 50% 되돌림이랑 3분의 1 되돌림을 장기 관점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절반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단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단기 관점에서도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왔던 종목들의 눌림목 매매할 때는 이런 관점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눌림목 매매할 때 이렇게 3분의 1 가격 그다음에 절반 가격이니까 이게 절반 가격이 얼마일까요? 1,500원 빠져야 되니까 아니면 절반 정도는 종가가 17,800원이니까 16,300원 정도겠네요. 네, 딱 요 정도 가격. 근데 딱 16,300원이 오늘 16,300원이 전에 여기가 딱 전고 지지 라인까지도 되잖아요. 겹치잖아요. 이러면 되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눌림이 되겠죠. 네, 여기가 깨져버리면 여기가 지지 라인도 되고 이 평균 단가를 훼손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매수 주체와 매도 주체 사이에서 되게 밸런스가 깨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3분의 1 가격 혹은 그 절반 가격을 잘 지지를 해준다라는 얘기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그렇죠. 가능성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보고 거다. 하는 거죠. 네, 보고 하는 거죠. 오늘 거래량이 만약에 이게 오늘 상승하지 않고 여기서 체결하고 그냥 얇게 끝났다. 거래량 없이. 그러면 내일 다시 한번 16,300원 정도에서 매매 또 걸어놓고 낚시해보는 거죠. 낚시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대량 거래 추출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뭔지 나오니까. 그렇죠. 보면 볼게요. 오늘 이제 이거는 제가 대량 거래 나온 종목들만 뽑아내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는 좀 괜찮은 것도 봐볼까요? 이런 건 의미 없고요. 일신소재? 네, 이런 거 말고. 이런 게 일신석재 만약에 이거는 경협주라서 좀 그렇긴 하겠지만 요 정도가 3분의 1 조정의 지지라인과 겹치겠죠. 2,750원 정도. 예, 딱 비슷하죠. 이 정도가 될 거고 태평양물산 이런 것도 이 주식도 좋고요. 대량 거래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일초나학 이런 것도 좋아. 일초나학도 그렇고요. 근데 아난티 같은 게 대표적으로 내일 딱 요 정도 되겠죠. 3분의 1 조정. 세로닉스 다 보시면 KPM 테크 종군당 있어요 혹시? 종군당? 월요일 날 종군당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한 번 기억이 나가지고 계속 많이 밀렸네. 네,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네. 네, 많이 밀렸죠. 종군당도 무슨 이슈 있지 않았었나요 전에? 모멘텀이 있었던 거 잘 기억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종군당은 안 본 지 오래돼서. 근데 이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회장님인가 그 불미스러운 이슈 있었던 분이 종군당이었나? 하여튼 잘 헷갈리네.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보죠. 근데 종군당은 참 제 경험에 의해서 그냥 말씀 같이 드리면 네. 이때 무상증자가 있었는데 아마 이게 대량 거래, 대량 무상증자는 아니었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요. 이게 물탈 시점도 아니고. 아니고 의미 없죠. 0.05조 종목은 굉장히 조금 주는 종목이었네요. 이게 되게 좀 의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이때까지 보면 이렇게만 놓고 보면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이게 매물을 쌓는 거래량이에요. 매물을 쌓는 거래량. 네, 어떤 이슈를 제가 동반했는지 모르겠는데 꼭지가 있다는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이거를 완전히 잡아먹던지 아니면 거래량 없이 그냥 살살 올랐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어중간하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이 가격대 21만 원, 22만 원대의 물량만 더 쌓는 거래량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면 이대로 이제 줄줄줄 내려오면 이게 그냥 계속 앞으로도 계속 20만 원대 이 정도에 있는 거래량 여기는 굉장한 두터운 매물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눌림목 매매라는 건 상승 시점에서의 그 눌림목에서 사는 거고 이건 하락 추세에 그렇죠. 반전된 거니까 네, 눌림목 그거는 매매가 아무 상관이 눌림목이라고 없는 하기보다 거죠. 그냥 이거는 그냥 단기 매매인 거죠. 그냥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는 가는 종목 중에서 잠깐 쉬는 게 눌림목이거든요. 한국가스공사가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가스공사 보시면 가는 종목에는 잠깐 눌려 있는. 여기도 잠깐 대량 거래 터트리고 올라가다가 하락 찍고 이제 올라가다가 잠깐 쉬는 정도,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계속 주식이라는 게 계속 오를 수도 없지만 계속 빠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빠졌다 싶으면 지금 저가 매수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바닥이 어딘 줄 알고. 그게 확인이 안 됐으니까. 네, 바닥이 어딘 줄 알고. 역시 이러니까 이런 하락 추세에 있었던 주식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그죠. 전환하는 공이 흐름이 나왔을 나와야죠. 때 전환이 그때 나와야죠.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박셀바이오가 그것도 그런 느낌입니다. 좀 네. 빠졌. 이런 거라도 나와야 돼. 이런 거. 어떤 거? 이런 거라도. 네. 이런 거라도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모습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좋진 않죠. 근데 이게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단타를 할 때 기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종목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종목 선택이. 종목. 그러니까 종목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고 이 주식이 왜 올라가느냐에 대한 모든 투자자들의 그 이해를 명분을 가져야 돼요. 명분. 다 동의할 수 있는. 근데 지금 박셀바이오도 지금은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쉬고 있으니까. 네, 지금 ABL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네. 설득이 돼야 되는 네, 거네. 설득이 돼야 돼요. 이거 이런 이유로 오를 거야. 네.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돼야 돼. 그게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리오프닝 주식이 그러잖아요. 그렇지. 리오프닝 네. 그래 뭐 되면은 여행 갈 거야. 그래, 여행 갈 거고 술도 마실 거고 그게 되잖아요. 합리적으로.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쪽에 더 집중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코로나 치료제가 조금 더 돼서 치료가 나와서 우리가 이제 뭐 타이레놀 약국에 사 먹듯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코로나 관련 주식들은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들은 돈이 좀 빠지겠죠. 그러면 기존에 좀 쉬고 있었던 전통 제약바이오로 들어가죠. 왜냐면 이게 약간 투기성 자금이고 스마트머니들이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좀 빠르거든요. 이게 뺑뺑뺑 돌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스케어. 얘기했잖아요. 진짜 뭐 모습이 좋았는데 네. 어제 오늘 오늘 좀 보니까 밀렸죠? 그 흐름이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상승 폭이 크지도 않고. 크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전체 삼형제가 다 그런데 아직은 뭐 그냥 이거는 시세 분출이 안 됐다고 아직 안 봐야 되는 됐다고 거예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은 호재 또 뉴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그때 방송하면서 이거 저 목요일 날 얼마나 많이 오를까 네. 뭐 이런 기대를 좀 했었는데 했었죠. 네. 이제 역시 레키로나주가 이제 좀 승인이 됐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유럽 쪽으로도 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죠? 그냥 나네. 동화약품도 지금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붙어 있는 거예요. 신풍제약, 동화약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강약품, 셀트리온 다 마찬가지까지. 여기에서 그 대장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그래야지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신풍제약 제가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봐볼까요? 신풍제약은 별 반응이 없네요.
신풍제약도 관련주로는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부광약품도 일단은 요 구간인 것 같고. 근데 어제만 봤을 때는 동아약품이 지금 또 대장 역할을 또 하고 있죠. 그러네. 어제 혼자 올랐고 오늘도 올랐고. 근데 또 뺑뺑 돌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떤 게 대장주 그리고 지금 당장 뭐 임상 3상,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 있는 건 부광약품이거든요. 그렇죠. 그 결과가 잘 나오면 또 부광이 또 언제든지 또 대장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제약바이오 섹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베팅의 개념도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투기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결과를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모르잖아요. 될 거야, 될 성공에 거야라고 베팅하냐, 하지만 실패할 거냐.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죠. 정말 제약바이오는 깊게 공부하거나 아니면 아예 왜냐면 이제 제가 어떤 말씀드리냐면 깊게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약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무조건 성공할 거다.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실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얇게 공부를 해서 그러면 이제 깊게 공부를 하면 확신이 서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얇게 공부를 하면 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그냥 뭐 관련주래 그냥 그렇게 사는 거고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파고 나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어설프게 공부한 사람들은 분명히 샀는데 이게 되기는 되는데 사야 돼 팔아야 돼 이게 되거든요. 애매한 포지션이 돼요. 얇게 공부하고 그냥 뭐 관련주래 그냥 했는데 해서 야 대신에 난 이거 잘 모르니까 이 가격 깨지면 또는 추세 깨지면 바로 팔아버릴 거야 하고 해서 약에 대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사랑에 빠지지 않아요. 그냥 인스턴트 사랑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인스턴트 사랑. 근데 아예 깊게 공부해서 진짜 길게 공부해서 박사를 바이오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시세 분출하는 구간에서 먹는 이제 수익을 내는 분 정말 크게 먹죠. 그렇죠. 근데 애매하신 분이 이제 해서 물려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진짜. 제약바이오는 이제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래프 빠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혀를 내두는 게 그죠. 제약바이오죠. 이런 거죠.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되지도 않죠. 사실. 그렇죠. 자, 하여튼 차트를 통해서 하여튼 이렇게 주식들의 어떤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건 좀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차트는 말 그대로 그냥 전 힌트예요. 저도 힌트. 제가 차트는 저한테 뭐 나침반 같은 존재니까. 결국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그럼요. 모멘텀과 네. 펀더멘털인 것 그렇죠. 같아요. 차트쟁이가 아니라 저도 뭐 차트쟁이라고 스스로 말하긴 하는데 차트를 기반으로 기다리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거예요. 좋은 주식 알잖아요. 이 주식 되게 좋은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 데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죽을 때 가서 주식 팔으면 뭐예요. 당장 내일 돈 버는 것도 내일 올랐으면 좋겠잖아요. 사실 주식을 사면 내일 당장 오를 생각으로 사잖아요. 사실 오를 기대로. 존이 대표님은 그 은퇴 자금으로 늙어서 노후 자금으로 네. 아무튼 나중에 그렇습니다. 우리 황 팀장하고 존이 대표님을 같이 한번 만나게 해야 그래서 될것 저는 좀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미국 주식에도 대입해보고 네. 중국 주식에도 대입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국 주식에서만 유의미한 성과가 있어요. 진짜 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여기 차트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거를 로직을 가지고 미국 주식이나 다른 근데 나라 그러니까 주식에 대입했을 캔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손잡이 달린 컵 이런 모형들은 당연히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유의미한 결과가 있을까 하겠죠. 근데 거래량 가지고 분석하는 패턴은 한국에서만 저는 유의미한 성과를 좀 냈어요. 한국에서만.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뭐 중국도 상한가가 있긴 하지만 한국 시장은 상한가가 있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투기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주식이 그날 다음날 얼만큼 오를지 떨어질지가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주가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서 들어갔더니 거래량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주 어떤 시장이 펼쳐질 것이냐 주요 이슈 다음 혹은 전망. 주는 네, 이번 주랑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 볼 일 없다. 네, 별 볼일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9월 마지막이고 이제 3분기가 마지막 그렇죠.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이제 EPS 이제 코스피 실적 추정치들에 대한 전망이 조금은 바뀌길 기대해 봐야죠. 예, 이번 주 계속 꺾였는데 7월 달에서 9월 달 주시장이 눌렸던 거는 이제 큰 한 단어로 설명하자면 피크아웃 우려잖아요. 예, 이 우려가 실제로 나타날지 아니면 생각보다 좋을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거를 아마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같은 시장은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은.
그래서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와 비전문가 큰 의미 없고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는 시장, 공부하는 시장입니다. 공부하는 시장. 자, 일단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개별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마이너스 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마음이 초조하겠죠. 초조하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스트레스도 것이냐. 엄청 나실 그래도 거고. 버텨야 되나요? 버텨야죠 지금. 우량주, 대형 우량주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우량주, 근데 계속 야금야금 빠지거든. 1%.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꽤 빠졌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게 힘든 것도 손절해야 되나? 근데 지금 이미 그럴 타임은 아니다. 지났죠. 다 지났죠. 다 지났고. 근데 장기 투자하시려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근데 사람 심리가 아니라니까요. 한 1%, 5%라도 먹고 네. 저 상승이 그러니까 수익이 있는 난 상태에서는 버티는 장기 거라 투자가 돼. 되죠. 근데 마이너스가 나는 상태에서는 매일 초조해가지고 처음에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장기 투자에 대한 성공은 지극히 결과론 쪽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누가 성공했으니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나도 들었던 얘기인데 진짜 몇 년간 기절해가지고 안 일어나 사놓고 몇 년간 기절했다가 딱 눈 떠보니까 30배 오르고 그죠. 100배 오르고 예. 이런 걸 이랬으면 좋겠다. 지금 LNF가 10배고가 거의 됐거든요. 그래요? LNF가 지금 1년도 안 돼서 야, 많이 올랐네. 보시면 2020년 이때 2만 원. 제가 처음 봤을 때가 요 거래량 나오고 나서부터 했거든요. 이거 이때만 해도 이게 엄청난 거래량이었죠. 여기 보시면 뿅 이렇게 보면 딱 삼성 엔지니어링 초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제가 가장 교과서로 이런 거래량이었어요. 그래서 쏙 팔고 마니까 없죠. 쭉쭉쭉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될 줄은 사실 저도 예상했으면 좋겠지만 네, 저 차트를 보면 저렇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는 구간에서 대부분은 다 팔죠. 팔죠. 다 팔죠. 그러니까 정말 장기 투자하기가 장기 투자 어렵다라. 어려워요. 예. 저기에 사가지고 저 끝까지 간 분이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많지 않을 거예요. 거고 뭐 있기도 있겠죠. 예, 있기도 있겠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잘 읽어내야죠.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이제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역시 네. 돈을 이런 맛에 사실 코스닥 가는 거죠. 네, 이런 맛에. 네. 알겠습니다. 저런 템베거 종목 한 두세 개만 좀 찾으면은 또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냐면 이게 나와요. 이게 보면 이게 LNF가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이렇게 됐고 박셀바이오도 보면 이것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구간 보면 봐보세요. 10,000원짜리였던 게 지금 29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거의 30배 올랐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무상증자 해가지고 지금 가격이 좀 다르게 보일 건데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 주식들도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최근에는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코오롱 플라스틱 보면 템베거 나오긴 나오는데 1000배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뭐 한 달 만에 2배 가는 주식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우량주 개념으로 좀 차근차근 꾸준히 올라주면 좋은데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파고 튀어버리니까 네, 이슈가 붙으면 이렇게 움직이고. 근데 이제 이 근거를 저는 이제 이런 것에서 찾는 거죠. 이런 것에서. 이런 거 차트 찾는 거래량에서. 거죠. 네. 근데 이제 떨어질 때 못 버티면 쉽지 않은 거고. 그러니까 저걸 버텨야 되는데 저걸 버티기가 그렇죠. 쉽지가 않으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좀 사실 제 고객분들한테 쫙 깔아놨어요. 몇 개를.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언제 저도 지금은 언제 어떤 게 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제가 추천드렸던 뭐 성원산업도 그렇고 솔로엠도 다 거기 안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쭉 깔아놓다가 풍차 돌리기라는 말 그때 한번 쓰지 않았었나요? 안 썼나요? 무슨 풍차 돌리기. 그냥 우리가 적금 풍차 돌리기 원래 이게 적금 할 때 나오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을 한 번에 예금해 놓으면 나중에 중간에 돈 필요할 때 뭐 예금 담보 대출 받아도 되긴 하지만 분산해서. 이게 좀 쪼개서 내야 하게 되면 이제 해지하게 되면 이제 예금 이율 다 못 받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차라리 적금 같은 거 할 때 분산해서 다 해놓잖아요. 기간별로. 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거 종목별로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한 5개에서 많으면 10개까지 쫙 깔아놔요. 이렇게 끼가 있을 만한 종목들. 그러면 그 중에서 분명히 시간 격차에 따라서 또는 어떤 테마에 따라서 하나씩 이렇게 튀는 종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튀는 종목들은 튀는 데로 가서 수익 내가지고 그동안 덜 올랐던 거 좀 사놓은 것 중에서 밀렸던 거 좀 더 사고 또 신규 종목 발생하면 또 사고
그렇게 해서 뺑뺑 돌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돌면. 그렇게 해서 5개에서 한 많으면 10개까지 투자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해놓으면 내 종목이 간택받기 시장의 그 심사위원들한테 간택받기 기다린 거죠. 사실 말해서 지금 저도 막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우제 투자법 반기우제 투자법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개 가능성이 있는 거 깔아놓고, 사놓고 제발 하나라도 좀 터져라. 올려라. 그렇죠. 대신에 종목들 끼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제 시장에서 이슈화될 만한 것들. 네. 근데 이제 그게 한 5개인데 성원산업하고 솔로엠. 그렇죠. 포인트 모바일도 들어가는 거고 뭐 많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소개 안 한 거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여기서 다 얘기했어요? 네, 다 있죠. 네. 알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도 그 중에 하나고, 어? 하이트 진로도 그 중에 하나고. 하이트 진로. 네. 하이트 진로가 템베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이게 템베가 될 것 같지는 않죠. 네. 되게 편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하이트 진로는 되게 투자 논리가 간단하잖아요. 네. 근데 뭐 내년쯤 가면 그래도 글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언제 갑자기 또 쭉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박셀바이오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아닙니다. 박셀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시장 네. 좀 가볍게 마음 긴장 풀자고 이렇게 네. 좀 편하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려울수록 버티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고 있어야 그죠. 버티지. 지금은 시장이 공격적으로 덤빈다고 되는 시장도 아니라서 이거 막 정말 네. 뭐 조금만 딴 데서 조급함을- 걸겠다고 했다가 또 딴 데 네. 또 물려버리니까. 네, 네. 조금만 조급함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러네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그냥 다 잊으시고 편하게 쉬시고요. 그냥 공부하는 시간 차분하게 가지시거나 그냥 가족들하고 편안하게. 요즘 영화 극장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도 요즘은 그죠. CCTV도 그죠. 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